모든 사람은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자그마한 도토리가 크고 멋진 참나무로 자라나듯 심리적 장애가 제거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아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완전히 자아를 실현하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인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입니다. 다니엘 씨, 근데 저희 라이브인 시작할 때마다 매번 같은 곡을 연주하고 계신데 직접 작곡한 곡이신 거죠? 네네. 제목이 Waiting for You예요. 네. 근데 누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 방송 기다리는 거죠. 매주 우리 금요일날 학수고대 하고 있는 너무 마음으로. 가식적이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어떤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성은 필요 없고요. 저는 송 기자만 있으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방송 너무 학수고대 하고 있어서 네. 매번 같은 곡을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연주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네. 거의 두 번의 라이브인을 이제 진행했는데 네. 왠지 우리 프로그램 약간 진행할수록 머리가 더 커지고 가슴이 꽉 찬 그런 느낌이 들는데 네. 기자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니엘 씨 머리가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그래요? 머리가 작아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커진 머리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라이브인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으로 맥을 짚는 주간 픽, 다니엘의 맥주 픽.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보니까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계산원, 이제 예를 들면 여성 노동자들이 네. 마트 내 의자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평균적으로 6.5시간 동안 이제 서서 네.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뉴스를 이번에 한번 픽해봤습니다. 네. 그 사실 마트에 가면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 익숙한 풍경이다 보니까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 독일 뭐 작은 마트 가도 대형 마트 가도 계산원들이 전부 다 앉아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한국에서 이제 서서 이제 근무하시는 모습들 보고 그냥 되게 신기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하루에 정말 6시간 넘게 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풍경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어떤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 뉴스를 보면 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 그 대형마트 노동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들이 하루에 서서 일하는 시간은 아까 다니엘 씨가 말씀하신 대로 평균 6.5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응답자의 79%가 하루에 서 있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이고 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7%가 휴식 시간도 없이 3시간 내내 3시간 이상 서서 일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사실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트 안에 의자를 비치해놔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서 그 설문 응답자의 목소리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산원이 카트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일할 수는 없다. 그런 말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손님이 가는 자리랑 카트가 가는 자리가 다른데 그렇죠. 그 카트를 계산원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객께 또 영수증을 또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앉아서 일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도 얘기했었고요. 영수증 출력하는 게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려면 앉아서 할 수가 없다, 구조상.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계산원이 앉아서 계산하면 네. 고객들이 약간 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기가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 싫어하면 좀 참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공장에서 네. 알바했었는데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고 네. 남자고도 꾸준히 운동해 왔는데도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서서 일하니까 네.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이렇게 서서 근무하면은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거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보통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근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인식이 문제다. 그러니까 앉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 관리자들이 보기에는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고객들이 보기에는 뭐 예의가 없다, 뭐 건방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앉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그럼요. 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뉴스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엔 조금 반가운 네. 뉴스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네. 3번째 영화 Bring the Soul the Movie 이번 8월 7일 날 전 세계적으로 동시 개봉 한다는 그런 뉴스 픽해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뉴스인데 뭐 어떠세요, 기자님? 혹시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나요, 많이? 네, 좋아합니다. 한참 아이돌 좋아하시는 나이인데 네, 한참 아이돌 좋아할 나이라서 그쵸.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네. 우리 라이빈의 아이돌이신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네. 또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뉴스인 것 같아서 네. 이번에 한번 픽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니엘 씨도 이 방탄소년단을 배출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시잖아요. 독일에서도 막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러지 않나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 BTS 따라가려면 네. 굉장히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씨가 BTS가 될 때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다니엘 씨가 골라주신 이 맥주픽 뉴스는 제작진이 고르는 게 아니라 네. 다니엘 씨가 직접 고른 순도 100% 뉴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맥주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 독일산입니다. 네, 다니엘의 맥주픽이었습니다. 네, 매주 라이브인에서 금조에 선정된 어떤 키워드가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당신은 힙스터인가요? 오. 네, 이건데요. 관련해서 김원식 문화평론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니엘 씨. 근데 다니엘 씨는 힙하다.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요즘 젊은들이 좀 힙하다고 하면 네. 보통 어떤 동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동네 뭐 얘기. 이를테면 경리단길, 뭐 요즘 을지로 많이 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힙하다는 곳인 망리단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망리단길이 떠오르네요. 망리단길.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한참 어렸을 때는 홍대가 굉장히 힙한 그쵸. 곳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길거리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오늘 제가 힙하게 의상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아, 귀걸이랑 네, 치마 어떤가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좀 그렇게 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힙하지 않아요. 그쵸. 맞아. 힙한 그쵸. 사람들은 그거 네.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신경을 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힙하지 않은 걸로. 네,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보통 힙하다고 하면 뭐 어떤 트렌드, 유행한 어떤 최신 트렌드 같은 것을 네. 힙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의가 맞나요, 박사님? 사실 지금 쓰는 거하고 원래 썼던 단어하고 좀 많이 다른 듯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원래 뭐 힙스터에서 이제 힙이라는 말이 왔잖아요. 근데 네네. 어떤 분들은 힙합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약간 다른 의미고요. 네. 그래서 다르구나. 네. 힙스터라고 했을 때 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이런 어원도 있어요. 이 아편이라는 마약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마약에서 왔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요? HOP, 홉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1940년대에 이제 재즈 광을 미국에서? 가리켜가지고 이제 힙스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힙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하위 문화, 마이너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 서브컬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류 문화, 인디 문화. 인디 문화 네. 볼 수 그래서 주류 문화는 아닌데 새롭게 네네. 이제 생성되는 마이너 문화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유행어들이 그동안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에는 뭐 팝하다라는 말도 있고 네네. 핫하다라는 말도 있고 뭐 네. 쿨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게 쿨하다가 어떻게 보면 힙하다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so cool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로 그거는 어떤 뭐 행동,
이런 걸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맞습니다. 뭐 태도 이런 것을 그렇죠. 주로 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핫하다는 정말 반대쪽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추종하는 것들을 네. 막 이렇게 선호하는 것, 뭐 핫한 것 이런 표현하는데 네네. 요즘에는 핫하다는 단어를 좀 덜 쓰죠. 네. 그리고 쿨을 넘어서서 저는 힙하다로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무엇보다도 여기서 좀 약간 구별을 해야 될 게 좀 비슷한 용어가 뭐가 있냐면 우리 말로는 이제 백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백로? 백로 효과. 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네. 마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걸 영단어로 뭐 이렇게 스노브 효과다. SNOB 네네.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 말로 또 번역을 하면 속물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속물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속물 효과하고 백로 효과하고 어떻게 이게 어울리는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왜 백로 효과냐면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니까 혼자 고고하게 있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나는 추구하지 않아. 라는 측면에서 백로 효과인데 이 백로 효과가 어떻게 속물 효과라고 하는 스노프 효과하고 연관이 있느냐면요. 네.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어떤 대중적인 공간이라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보면 멋있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류층에 뭔가 의미와 가치들을 거꾸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백로처럼 고고하게 있다. 그래서 사실 백로 효과는 백로 효과에서 백로를 너무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건 사실상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만약에 힙하다의 반대쪽에 있는 효과는 뭐냐면 주로 밴드웨건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따라가는 거. 예. 아, 밴드웨건 따라가는 거? 효과라는 네. 게 옛날에 이제 미국 서부 시대에 밴드웨건이라고 이제 악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유랑극단이 네. 와가지고 멀서부터 이제 음악을 이제 뭐 연주를 하면서 노는데 그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듣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모여든다 그래가지고 네. 밴드웨건 효과, 악대차 효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 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뭐 힙하다, 쿨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 몇 년 전에 그 어떤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뭐 네. 레밍 효과. 쥐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떨어져 그쵸. 죽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의 이제 작은 쥐 떼인데 네. 그 쥐가 이제 절벽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죽는 뭐 그 현상을 갖춰서 레밍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군중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힙하다도 사실은 그것과 좀 약간 구별짓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레밍 효과는 좀 원래는 그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레밍들이 이 시야가 30cm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멀리 보지 네, 못하는군요. 리더도 30cm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레밍들은 어떻게 그럼 생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자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관찰하는 게 이 네. 절벽으로 가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밍 효과는 또 밴드웨건 효과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집단 전체가 다 맹목적일 때 네. 그 따라가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집단이 다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 뭐 이런 레밍 효과를 이제 약간 구별해서 힙한 것과 좀 비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힙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통용되는 그런 힙하다의 의미는 네. 예전하고 좀 약간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능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힙한 게 유행이 됐어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네. 지역이나 어떤 옷이나 이런 게 유행이 됐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그건 힙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몰리게 그렇죠.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미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네. 아까 막리단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거기도 이미 뭐 맞습니다. 많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찾죠. 많이 오셨고 너무 포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힙하다는 것이 오히려 힙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가야지 우리 힙스타가 되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발굴을 좀 해봅시다. 어디가 좋을까요? 대신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대신동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힙한데요? 그렇죠. 못 들어봐야 돼. 저 거기 옛날에 살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신동이?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데요. 아, 근데 거기는 네. 막 되게 좋은 절도 있고 산도 있는데 사람이 네. 별로 없어요. 아. 전 굉장히 힙한 사람이에요. 아, 힙한 그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까. 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힙하다, 핫하다 이런 개념들을 좀 많이 섞어서 쓰는 것 같고 잘 아마 그 개념 잘 모르니까 박사님 되게 잘 그래서 설명해 사실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아까 1940년대 얘기했지만 네네. 그때는 정말 이게 마약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마약이라는 게 약간 좀 여기서 성격을 얘기하는데 마약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뽕끼예요.
뽕기요? 약간 이제 홀리는 게 있는 거죠. 매력적인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다 힙한 건 아니고 네. 거기에 약간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끌림의 요소가 있는 공간이긴 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 혹은 내지는 대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다 낯설다고 그래서 모든 게 힙한 건 아니고 만약에 사실 낯설다고 모든 게 다 힙한 거 아니래요. 네. 만약에 뭐 사람들한테 네. 알려졌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잡아 끄는 뭔가가 있는데 어떤 매력이 있어야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마약처럼. 세상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혼자만 가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류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반체제 아니면 반규율, 반규제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야 될 종족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차부족이라고 영국에서 나온 차부족이요? 족인데 이 차부족들은 주로 어디를 저격하냐면 명품들을 저격해요. 그래서 뭐 버버리나 뭐 이렇게 명품들을 걸치고요. 네. 여기다가 이 우리 이제 조폭 아저씨들이 사용하는 그 금빛 나는 목걸이 있잖아요. 네. 네네네. 이런 걸 딱 하나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양말이나 이제 바지를 신고 옛날 아저씨들이 하듯이 이제 바지를 양말 안으로 이제 집어넣는 아, 그런 명품을 패션을 약간 보이죠. 조롱하는 식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명품 업체들이 굉장히 긴장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네. 왜냐하면 명품인데 그들이 걸치게 되면 뭐 고품격의 그런 네, 저품격이 되니까. 명품이 아니고 그렇구나. 이제 약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거리를 이제 누비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제 언론 매체에 눈에 네. 띄고 그러면서 대책관리를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약간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여기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옛날 점퍼, 네. 어머니의 맞아요. 옛날 치마,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기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뭐 저렴한 그렇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옷을 걸치고 나오고 또 뭐 모자 같은 경우는 나사 모자를 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출처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정체불명의 그런 패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낯설어가지고 저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힙한 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본인은 힙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힙하다라고 평가하는 어떤 한 젊은이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아, 힙하다는 말을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멋지다고는 생각하고 다녀요. 근데 그게 약간 남들한테 힙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제만적인 거죠. 그냥 그런 거죠. 약간 내가 무언가를 말을 했는데 희소 가치가 있는 거? 네. 그런 거? 근데 되게 또 멋있어야 되는 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힙한 것을 힙하다 그러면 더 이상 힙한 게 아니라.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해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뭐뭐 가능한이라는 한국어에 붙인 에이블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하기 딱 좋은 공간을 되게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이 있는데 너가 제일 세계적인 것이야 라고 말씀을 맨날 해주시거든요. 뭐 제가 뭘 염색을 무슨 색으로 하고 무슨 반지를 끼고 뭐 이런 게 그냥 다 제 만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눈치 안 보고 뭔가를 저지르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말 같더라고요. 각자 그냥 그 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 잘 살려서 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네,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힙스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네. 그런 뭐 스타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힙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본인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흔하진 않지만 멋있는 것. 네. 저는 그 정의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하고도 저는 좀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요. 이 뭐 예를 들면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다 이것보다는 저는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몸, 자기 얼굴에 맞는 뭐 예를 들면 스타일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는 학창 시절부터 좀 뭐 배우거나 아니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롱패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롱패딩 있으세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힙하지 않아, 힙하지 않아. 힙하진 않아요. 근데 박사님 그 얘기 왜 꺼내시는지 알 것 같아요. 거의 그 사진이 되게
좀 화제됐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롱패딩 입고 있는 맞아요. 거. 네. 마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힙해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걸 입고 다니고 네네. 심지어는 검정색이야 대부분 다. 네,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각자의 개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힙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열광하지 않나.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트렌드가 되면 힙하지 않은 네. 그런 운명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저는 롱패딩 입은 이유가 힙하려고 그렇진 않았어요. 추워서? 네. 따뜻해요. 따뜻해요. 참 따뜻해요. 네. 정말요. 저는 저의 체형을 고렸을 때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롱패딩을 입으면 안 된다. 나 같은 아. 사람은 이런 판단 하에 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거기도 힙하려면 아니 나는 체형에 상관없이 그냥 따뜻하려고 입은 거야. 그쵸, 사실 그거 이러면 자기 돼요. 개성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또 여기서 진짜 그리고 뭔가 그냥 증거 하얀색 같다는 입으시고요. 느낌이네요. 거의 개인주의자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거의? 그쵸? 네. 아니 근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럼 개인주의냐? 아까 이제 백로 효과 말씀드렸던 이제 백로 효과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나는 남들과 달라야 돼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아. 상품의 어떤 마케팅 그 이용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가요? 거죠. 네. 사실 지금 뭐 대중문화에서는 나 혼자 뭐 독특한 것을 볼 거야, 같은 취향을 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마케팅 수단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힙한 거는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왜 혼자만 즐기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거는 이렇게 네. 3, 4, 5 이제 누리다가 네네. 다른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거를 찾아서 이렇게 가고 네. 이러야 또 이제 그 문화가 또 다양해지고 이렇게 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1세기는 이제 취향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전 문화 종족의 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힙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힙한 게 다양화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그 힙한 것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또 독일의 베를린도 굉장히 힙한 도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서울의 힙함과 독일의 힙함 좀 차이점이 있나요? 힙하다의 그 정의에 대해서 오늘 좀 처음으로 좀 깊이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베를린 보면 왜 힙하다고 하는지 이제 대충 알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의를 보면 이제 자기 개성을 살리고 멋있는 거 네. 봤을 때는 사실 베를린은 그런 도시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문화 중심 도시도 됐지만 일단 예술가들이 많고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네. 이제 보통 베를린 이제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라고 하거든요. 가난하지만 섹시한 섹시한 도시. 도시. 네. 어쩌면 그 섹시함은 사람들의 개성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서울은 우리가 힙한 그런 것들 되게 많고 어떤 인디 뭐 밴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개성 뭐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네. 그분들처럼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힙하다고 하는 거는 약간 핫한 거랑 약간 좀 겹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네.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동네 이름들, 그렇죠? 약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떤 장수 관련된 그런 문화면은 베를린에서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개성 관련해서 어떤 힙함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토이 스토리라는 영화 다시 네, 개봉했잖아요. 토이스토리 4. 네. 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줄 서서 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그래서 네. 소비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 여기서? 토이스토리 4 나오고 거기 또 극장에도 보면은 뽑기 인형이 네, 네. 토이스토리 인형으로 대체돼 있더라고요. 네. 이거 힙하지 않네. 원래 왜냐하면 이미 대형 극장에다가 인형 뽑기를 놓는 순간 특히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 전 세계 뭐 선풍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네. 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힙하다는 수면 아래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가리켜서 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요즘에 뭐 뉴트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복고라고 하면 레트로 아닌가? 레트로. 그렇죠. 네. 새로운 뉴에다가 네. 레트로에 이제 그 붙여가지고 붙인 거구나. 네. 레트로인데 새로운 것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거 뭐 우리가 옛날에 즐기던 그쵸. 그런 뭐 추억의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뉴트로는. 네. 레트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젊은 세대가 예전 거라 하더라도 자기 취향인 것으로 힙하다고 느꼈을 때 그게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와 겹치니까 레트로, 뭐 추억의 복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일종의 도시 광부들인 거죠. 이 힙한 걸 찾는 사람들은. 네. 도시 광부요. 네. 네. 만약에 이제 폐기 처분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자기 취향으로 삼는 것이 저는 도시 광부로서
힙스터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옛날에 그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힙하지 않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하고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또 자랑스럽게 자기가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베를린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술가라는 건 결국엔 폐기 처분된 것도 거기다 의미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 예술가거든요. 네. 뭐 정크 아트도 그런 거고 앤디 워홀도 뭐 깡통 가지고 네. 만들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점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저는 힙이라는 건 재즈광도 아까 언급이 약간 됐지만 예술가적인 어떤 정신들이 대중적으로 결합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확 떴을 때 아니면 어떤 아이템이 확 떴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힙 하다가 갑자기 핫해진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네. 전 가끔씩 무슨 생각 드냐면은 광고 봤을 때는 독일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부터 사실 광고 전략에 대한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어떤 특별한 전략을 써서 우리 심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네. 어떤 아이템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런 수업이 잘 없대요. 그래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에 좀 더 쉽게 좀 현혹된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 한국에서 훨씬 더 쉽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의 특별한 아이템으로. 그래서 네. 그럼 독일에서는 광고를 하더라도 그 광고에 현혹되거나 그 광고 효과를 엄청 많이 보거나 그런 시스템은 그런 거 아닌가 별로 보네요. 없어요. 근데 네. 그 광고가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은 광고 되게 독일 광고 재밌게 재미없다고 만드는데 하더라고요. 네. 아. 독일 약간 공용적인 느낌이 네. 많이 드는 형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많이 받으니까 항상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많이 봐요. 이 광고를 광고가 볼 때. 약간 지금 나한테 어쨌거나 그 아이템을 팔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쉽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잘 넘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힙한 공간이 더 이상 힙하지 않은데 힙한 곳으로 인식하는 거는 결국 이런 미디어 어떤 광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디어 노출을 하게 되면 저기가 새로운 곳이래라고 광고를 하지만 사실 거기는 이미 새로운 공간이 아닌데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인식만 가져도 사실 광고에 휘둘리거나 아까 언급하신 상품의 어떤 도구가 되는 현상들을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쉽게도 뭐 자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많은 매체에서 힙하다는 표현을 해요. 아. 근데 그 매체들이 지향하는 것이 어떤 기사들이냐면 네. 약간 경제 현상하고 아. 맞물려 네. 있는 네. 소비 현상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필연적으로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시장화되고 상품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컬처가 되면 주류 문화가 되면 또 다른 식으로 또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결핍들을 개발하자.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뭐 그렇다고 그래도 주류 문화하고 일종의 소수 문화하고 대한 문화하고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인디 음악이라든지 네. 대중음악과 또 적대적 관계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약간 소수자라거나 취향의 어떤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디 음악에 또 개발을 하고요. 또 그것을 또 공유하게 되면 확산하고 확산하다 보면 또 거기서 부족한 점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또 인디 음악이나 뭐 인디 영화에서 또 채워주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은 결국에는 이제 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부처럼 계속 채굴을 하고 도시 광고로서 계속 힙함을 채굴하고 예, 네.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하신 핫한 공간을 추종하는 형태로밖에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좀 약간 아쉽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진짜 힙한 거, 그러니까 힙한 거를 따라가는 힙함이 아니라 진짜 힙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롭고 유혹적인 것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도한다. 그러니까 선도할 의지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서 추종한다. 그러면 또 그게 하나의 주류가 되면 다시 또 새로운 걸 찾는다. 이런 메커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이 근데 되는 원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문화 이제 이론 중에 있어요. 이제 네. 도주와 추격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주와 추격. 그거는 원래 이제 상류층과 이제 그 다른 층과의 어떤 관계고 또 젊은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어떤 문화적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새로운 무슨 카페를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흐름이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기성세대도 거기 가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또 기성세대가 찾아오니까
아, 여기 아닌 아닌 겁니다.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전하거든요. 다시 그럼 빠지고. 또 기존 세대는 좀 네. 있다가 요즘에 젊은 애들은 어디서 노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문화가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힙한 것도 결국에는 힙한 분들이 계속 찾아가고 또 추격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차이가 좀 더 이제 다양성 있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특정 문화 키워드와 연결한 그런 힙스터의 역사는 어떻게 거슬러 좀 볼 수 있을까요?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네. 일종의 그 자기 취향이 이제 생겼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929년에 대공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굉장히 이제 우울한 시대를 갖게 되거든요. 한동안. 네. 그러면서 이 그런 경제적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자기 취향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런 데다가 이제 194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문화예술 쪽에 음악 애호가들 특정 어떤 예술적 취향이 강하지만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힙스터 힙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힙스터가 이제 재발견된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네. 힙스터가 부각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보게 되면은 IMF 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화적으로 이제 그런 다양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단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꾸로 보면 그때는 이미 이제 힙스터가 어떻게 보면 주류에 등극한 그런 상황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판 담론이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야, 너희들은 뭐 힙한 데 찾아다닌다더니 핫한 데 찾아다니잖아. 뭐 이런 네. 흐름들이 이미 이제 그때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힙한 문화가 더욱더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SNS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거 과시하기 위한 거잖아.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NS가 이제 과시 문화와 결합을 하게 되고 그 과시 문화의 하나의 어떤 문화적 키워드로 힙스터, 힙한 문화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네네. 많이 이제 컨텐츠가 거기에서 공유가 되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힙한 곳이 아닌 힙한 것이 그런 아니고. 역설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문화가 이제 디지털 문화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힙스터 혹은 힙한 컬처가 다시 이제 부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원래의 힙스터들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힙하면은 그 힙한 곳을 따라다니는 문화보다는 도주하는 재미에 좀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힙한 게 아니다. 내 나이가 힙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힙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또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의 문제는 나이랑 아니에요. 상관없이, 절대 아니죠. 네, 나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도주를 하느냐,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광부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를 바라볼 때 이제 가장 잘 보이는 그런 한계가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문화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원래 문화의 기본적인 어원은 뭐 이제 라틴에서 재배한다, 양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거기다가 이제 가치 부여를 하면서 그걸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네네. 문화는 그것이 이제 숙명이자 운명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면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즐기면 되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거나 사회 변화까지도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장유유서 문화가 있다 보니까요. 장유유서. 그래서 네. 결국 뭐 도주와 추격 이론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좀 떠나가지고 같은 취향이면은 나이와 뭐 성별을 막론하고 같이 네. 좀 공유하고 어울리는 맞습니다.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작년에 제가 멜린 갔다 왔어요. 네. 출장 때문에 이제 갔다 왔는데 어떤 바 갔더니 진짜 정말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다 같이 놀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약간 힙한 바보다 약간 핫한 네. 바였지만 힙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힙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젊은 세대부터 연령대가 높은 맞아요. 분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 그렇게 네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같이 눈치 안 보고 같이 즐겼던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흔히 좀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신조어도 이제 뭐 인싸, 아싸 네, 있죠? 맞아요. 뭔지 아시죠? 네. 문화 찐따라는 말도 네. 이제 맞아요. 나타났고 등장했는데 짧게 하면 이제 문찐 이렇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문화 아싸시군요. 네, 저는 아싸였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문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기는 아니, 거예요?
찐따라는 표현을 해도 됩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 찐따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제 문화 지체자, 문화 지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따르지 못하니까 뭐 지체된 것이다.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조어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그것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 네. 쭉 한 다음에 거기 또 점수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당신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아싸입니까도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고요. 네. 신조어는요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신조어가 쓰는 게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신조어를 써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조차도 잘 모르거나 쓰는 신조어가 다 다른 거죠.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은 알려지거든요. 네. 그럼 누가 그걸 취사 선택해가지고 확산을 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따져보지 않으니까 무조건 그거 풀고 아우 나 모르는데? 아 역시 난 문화 지체, 난 문화 찐따. 문진. 그럼 대체 이 네. 프레임을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기준이 그러게요. 없군요. 네. 신조어 같은 경우 이제 한글날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단골로 이제 미디어 나오는 게 뭐냐면 아 한글 파괴. 네.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에는 옳다, 한쪽에는 그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 인식 틀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타임지도 마찬가지지만 타임지도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은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말글사리가 풍부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없다, 있다뿐만 아니고 파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타당하지 않고요. 저는 이 진행자 두 분도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만드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이 공유되느냐. 네네. 그러면 그게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의 어떤 말글살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뭐 이제 국어원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되 그것이 좀 공감과 공유를 얻어가지고 생명력을 네. 얻을 필요성이 있고 힙도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유행했는데 기생충을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뭐 흑당 버블티 먹어봤니? 안 먹어봤으면 넌 이제 핫한 너는 인싸가 아니야 아싸야 그치, 뭐 이런 아싸죠. 식으로 한다든지 뭐 압박감, 불안감 이런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과연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나요? 예, 사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아싸 인싸라고 했을 때 새로 이제 만들어진 조어가 이제 자발적 아싸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아싸 뭐 인싸 이걸 왜 하냐? 나는 그냥 자발적으로 아싸를 할래. 라고 자발적 할 아싸. 수도 이제 있는 그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이 약간의 그게 이제 틀이 되는 게 뭐냐면 천만 영화는 무조건 안 본다 그런 것도 힙한 건 아닌 거죠. 이 영화에서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보고 그냥 비판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그냥 초반부터 그냥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는 그건 저도 동의하지 못해요. 그걸 봐야 힙한 게 좀 부족하구나. 네. 저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힙한 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할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안 보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보면 무조건 안 보는 것도 본인의 취향이나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거니까 난 하기 싫어. 그것도 남들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저는 정말 힙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화의 주제가 뭐 기생충이 뭐냐 이런 뭐 빈부격차의 어떤 그런 논쟁은 이제 많이 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보긴 하지만 거기서 힙한 아젠다라든지 이슈들, 이 토픽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 말씀드릴까요? 네. 예를 들면 힙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거 보니까 뭐 인디 영화를 많이 보면 힙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자꾸 너무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단순한 네, 정의. 사실 근데 죄송하게도 인디 영화에도 혹은 예술 영화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테크닉적이라든지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무조건 인디 영화를 많이 보거나 인디 음악을 많이 듣게 되면 힙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힙하지 않은 측면들이 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모든 거는 과유불급인데 맞습니다. 너무 핫한 것만 쫓아다니는 거는 약간 개성이 없고 귀가 얇은 반면에 내가 너무 힙해야겠다 진짜 남들이 안 나는 것만 하겠다는 것도 약간 잘못된 그런 네. 어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원칙이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것도 힙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 될 것 남들을 같아요. 신경 네. 쓰지 않고 자기 남을 왜 혼자만- 신경 써요? 네, 남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기의 취향껏 네. 하는 게 그게 바로 힙한 거다라는 네, 생각이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거다. 그럼 남들이 하는 게 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가 이미 힙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자기 개성은 잘 살리고 비판적 사고 방식으로 판단하는 거 결국 힙스타 진정한 힙스타라는 네. 그런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힙스타는 결국에는 사실은 자기 규정도 아니고 네. 남들이 보기에 어쩌다 딱 보니까 오 너는 힙하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남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죠. 하는 거에 반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취향을 고려하고 내 스타일을 고려해서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 힙한 것이고 나 힙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힙한 게 아니고 그냥 갈 길을 가다가 거기에 유혹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그게 힙한 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힙하시네요. 저 이제 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옷을 빌려 오지 마시고 그러게. 원래 평상시도 차지 않은 네. 길거리도 차지 마시고 네.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 힙한 네. 본인만의 개성으로 다시 아니 나오시길 원래 바라겠습니다. 네. 집에 있으실 때 굉장히 힙하실 것 같아요. 네, 집에 있을 때 굉장히 힙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힙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왜냐면 네. 박사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기 개성일 수도 있죠. 아, 네, 그럴 수도 있군요. 왜냐하면 문화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넥타이 안 하고요. 아,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한번 문화평론가답지 않게 좀 정장을 해보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힙한 네, 김원식 평론가님 제 감사드리고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키워드인 당신 힙스타인가요? 인데요. 좀 관련해서 영화 좀 한 편도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은 그 한국계 배우죠. 그 존조 주연의 서치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영화 저도 작년에 네.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윈도우스 XP 아니면 이제 매cin토시로 화면으로만 계속 그쵸. 그 이어지는데 참 특이한 영화인 것 같아요. 왜 이 영화를 선정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힙스터, 뭐 힙하다고 할 때 뭔가 좀 젊고 새롭고 신선한 좀 특이한 그런 작품들을 골라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서치라는 작품은 기존의 영화들과는 스타일부터 완전히 다른 그 정말 힙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네네.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 줄거리를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존조가 연기하는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밤새 딸 마고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죠. 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등교한 줄 알고 있었던 딸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이 불안해진 아버지 데이빗은 그 결국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네. 이처럼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 가정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이 동네 전체를 큰 혼돈에 빠뜨리게 되는데 급기야 데이빗은 딸을 찾기 위해서 이 딸의 노트북에 남겨진 흔적들로 그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마고의 노트북에서 이제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랐다가 아빠가 노트북을 통해서 딸이 어떤 뭐 예를 들어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나와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네. 또 아빠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어떤 뭐 플랫폼들 뭐 SNS 뭐 자기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아 이게 되게 아빠와 딸의 격차 그러니까 뭐 예. 디지털 격차 약간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영화 속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아버지가 그 딸의 그 행방을 수소문해 나가는 과정이 이 컴퓨터를 배워나가는 과정하고 좀 비슷해요. 그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경찰보다 더 이렇게 수사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대 간의 격차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아니 진짜 영상이 언제 나오지? 계속 그 화면만 보이니까 초반부터 네. 바로 이제 그 뭐 부팅하고 네. 뭐 아무튼 그런 과정 계속 그랬는데 아니 감독이 거기까지 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감독이 이제 구글에서 만든 구글 글래스 홍보 영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작품이 뭐냐면 딸의 출산 소식을 그 인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그 1인칭 시점의 작품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구글 글래스에 대한 광고 영상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네. 그 작품으로부터 이 작품이 또 이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이 구글 글래스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 보는 그대로 이 작업하는 거, 뭐 네. 수술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니까 되게 유용한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좀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뭔가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렇죠. CCTV 같은 느낌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네. 거부감을 주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한 주에서는 이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네. 그 법안이 뭐 준비되고 했었고요. 또 한 카페에서는 구글 글래스 착용자는 뭐 입장 금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럴만하네요. 사생활 네. 보호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각도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싶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섬뜩했던 게 뭐냐면 그 컴퓨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의 개인 정보, 누군가도 내 컴퓨터만 확보한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을 좀 약간 경고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그런 거였거든요. 이 작품의 그 PD가 하루는 이제 스카이프로 이 스태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끝났는데 그 업무가 끝난지를 모르고 네. 한 그 직원이 이 컴퓨터 화면 전송 기능을 켜놓은 채로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인터넷 쇼핑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네. 그대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 이 영화라고 하는 게 훔쳐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화적인 좋은 소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요. 네. 역시나 이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저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도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예전에 한번 회사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뭘 이렇게 해달라고 그 정보팀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네 잠시만요 하더니 원격으로 제 노트북을 연결을 아, 해서 맞아요. 그런 거 원격으로 이걸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그럼 이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 노트북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놀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배우에 대해서 하면 좀 잠깐 얘기 나누자면 좀 촬영장 좀 재미있는 비화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화 자체가 좀 특이하니까 배우들이 계속 카메라 렌즈 보면서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정 연기가 쉽지가 않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직접 상대 배우를 대면하고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노트북 모니터와 그 위에 달려있는 고프로라는 네. 장비를 가지고만 계속 연기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 형사랑 이 주인공 데이빗은 3번밖에 만나지 않아요. 처음에 사건 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만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실종된 장소가 발견됐을 때 그 야외에서 한번 만나고 네. 또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3번밖에 안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요. 이제 영화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 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전체적인 플롯을 보면은 약간 뭐랄까 신파극, 신파 드라마 약간 이런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슷한 뭐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도 좀 많잖아요. 네, 좀 비교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스타일적으로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좀 힙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국판 막장 느낌을 준 요소가 네. 그 중간에 이 자신 동생을 조금 의심하는 네, 맞아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4개의 분할 화면으로 된 그 CCTV를 네. 통해서 네.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순간에 가서는 네. 정말로 이 데이빗에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저놈 저거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런 저도 그랬어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작품이 그 스토리텔링적으로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추리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 작품 속에 데이빗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보는 관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과 일치를 하고든요. 네. 네. 같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정인 그렇죠. 것 맞아요. 같아요. 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만큼의 효과를 주는 작품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유일한 작품 같아요. 네. 맞아요. 다시 좀 힙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누자면 좀 각자 좀 힙하다고 생각하는 배우나 영화 네. 뭐 있으세요? 엄청 많으시겠지만 좀 대표적으로만 좀 꼽자면 누가 저는 있을까요?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한국 영화의 그 스타일을 전혀 따라가지 않은 거였고 내용도 반전도 되게 새로웠고 되게 재밌었던 영화. 그래서 그게 힙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이 힙하다고 하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이 세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힙하다고 하는 것이 뭐 새롭고 신선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레트로, 그러니까 뉴트로라고 또 부르는 거하고 조금 연결 지점이 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장국영 배우 장국영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아비정전에 그 제가 정말 학창 시절에 보고 열광했던 그런 네. 뭐 만보춤 추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처음 보는 젊은 친구들도 저 남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라고 하면서 그 빠져들고 아, 장국영을 모르나요? 모르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뭐 대중문화나 이런 데서도 그 장국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롭게 소환되는 것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 네. 근데 그 아비정전에서 만보춤을 추면서 빗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는 이 장국영의 모습은 또 1960년대의 그 엘비스 프레슬리에게서도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와 1990년대와 지금 2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돌면서 그 힙한 것을 좀 공유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해봤게 됐죠. 네. 다니엘 씨는 좀 어떠세요? 뭐 배우나 영화, 힙하다고 생각한 배우나 영화 있으신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영화로는 제가 그 당시에는 매트릭스 매트릭스. 매트릭스 엄청 네. 힙하다고 생각했어서 옷도 그렇고 그냥 네. 그 영화의 방식, 어떤 메시지, 어떤 네. 스토리텔링 상상력. 자체가 네. 정말 그 당시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 당시는 저한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존조라는 배우도 굉장히 힙한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작품 자체가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릴러 영화 중에서는 한국계 그 미국인들만 등장한 또 작품이기도 해서 네. 또 더군다나 존조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뭐 몇인 뽑을 아, 때 그래요? 예, 뽑히기도 했었고요. 뽑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화이트워싱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화이트워싱이라고 하면 네. 이 백인들이 정말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다 가져가는 것을 이제 화이트워싱이라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적 행위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 존조라는 배우가 또 SNS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화이트워싱을 비판하면서 네. 이 존조라는 배우를 뭐 마시언이라던가 이런 여러 포스터의 얼굴을 전부 존조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아시아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또 SNS상에서 또 그런 힙한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죠. 멋있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은 본인이 난 이때 제일 힙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저는 20대 초반에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홍대 문화를 처음 접했거든요. 네네. 너무 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홍대에서 인디 뮤지션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은 뭐 뒤풀이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인디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팬이고 뭐 예술가고 이런 좀 뭐랄까 그런 게 없어요. 네네. 그래서 뭐 장벽이 없어가지고 그냥 같이 편히 술 마시고 뭐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제 그런 무리에 섞이게 되는 건데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힙한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슴 따뜻한 얘기네요. 아, 그러면 주성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인생 오히려 재미없게 사셨네요. 네, 너무 재미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서치를 보면서도 처음에 그 오프닝 화면이 이 바탕 화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보통 그 요즘에 극장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게 되면 그 실제로 그 극장 스크린에 이 바탕 화면이 뜰 때가 있어요. 아, 그 컴퓨터에. 네. 그래서 왜 시작 안 하고 왜 이게 또 있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고요. 그러셨구나. 또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컴퓨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구나. 에? 저는 이른바 그 깨톡 같은 경우도 네네. PC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아니 최근에 이렇게 아셨어요? 시대에 뒤처지셨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네. 어떤 사람들은 유독 정말 오타 하나 없이 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구나. 정말 빠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컴퓨터로 아니었던 보냈군요. 거죠. 예. 다니엘 씨는 노트북으로 이거 하세요? 저는 하지 않는데 카카오톡이나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네. 힙한 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미 따라가지 힙하지 않은 그냥 뭐 아까 하시는 게 힙한 박사님께 거죠. 들은 맞습니다. 이야기. 네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내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책 선물을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벤트도 하네요, 이제. 네. 10년 후 통하는 새로운 공부법. 공부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요거를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퀴즈를 내고 맞추신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얘기 나눈 영화 서치에 관한 문제의 정답을 한이TV@한이.co.kr로 보내주시면 이 한겨레 출판에서 제공하는 공부의 미래를 선착순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벤트 문제는 영화 서치에서 우리 이제 논의했던 서치에서 삼촌이 만들어 주려고 한 음식은 네,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마고의 삼촌이죠. 아까 네, 맞습니다. 나왔던. 자, 사지선다형인데요. 네. 제가 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김치찌개, 2번 김치컵보. 왜 웃으세요? 웃으시면 안 되죠. 아니, 김치 겉보가 뭔지 모르겠어요. 김치컵보 있을 네. 수도 있죠. 네. 자, 3번 김치 콤보. 그리고 4번 김치 건보. 네, 김치 건보. 김치 건보죠. 그리고 네. 4번 김치 범벅.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치찌개, 네. 김치 컵보, 김치 건보, 그리고 김치 범벅. 네, 자. 마지막 게 제일 웃기네요. 네, 자, 이벤트 시 꼭 답만 보내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꼭 성함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같이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들한테 우리가 네. 그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힙함을 주제로 해서 영화 서치라는 것을 좀 봤는데 이 마고가 굉장히 외로운 시절에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막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소통의 방식일 수 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살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가족처럼 이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만남? 관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의 한결의 콘텐츠를 만나는 순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겨레 미디어의 대표 브랜드죠.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름하여 21. 네. 21. 가수 21이 아니고요. 21. 한겨레 21 할 때 21. 네네. 네, 한겨레 21팀에서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발간된 한겨레 21의 커버 기사를 직접 쓰신 방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한결의 에이스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아니요. 왠지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에이스인 것만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주 말씀이 바뀌실 것 같은 이름입니다. 네. 이제 저만 잘하면 되는군요. 그 기자님 여기 지금 보니까 한겨레 21 지금 한번 가져왔거든요. 근데 커버 보면 공장이 떠난 도시라고 적혀져 있네요. 네. 어떤 예.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기사이긴 한데요. 일단 배경은 군산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한국 GM 공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이제 가동을 중단한 네네. 도시이죠. 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 6주 동안 군산에 머물면서 만나고 르포 형태로 좀 작성해 본 기사입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6주 동안이나 있었으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리고 르포 기사라고 하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발로 뛰면서 사람들 만나고 어떤 장면을 보고 해서 쓴 기사인 건데 근데 이제 군산 공장이 이제 문을 닫았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군산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죠. 예.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이 이제 2년 됐고 한국 GM 공장의 문을 닫은 지 1년이 됐는데요. 이게 경제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IMF나 세계 금융 위기 같은 경제 위기들이죠. 네. 그런 경제 위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석들과 이야기들과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 군산에서 나타난 제조업이 갑자기 한순간 무너지면서 나타난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볼 새로운 경제 위기의 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한국 경제가 뭔가 굉장히 큰 틀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예전처럼 막 국가적이고 엄청나게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단 군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울산이나 여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들이 이제 곳곳에 퍼져 있는데 그렇게 지역 단위로 나타나는 경제 위기의 양상들을 한 번은 대면을 좀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군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작년에 1박 2일 날 이제 1박 2일 동안 혼자 한번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근데 군산은 되게 역사적인 도시이며 맞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던 게 너무나 조용한 도시잖아요. 네, 길거리에 네. 사람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뭐 무너졌다고 하면 이제 올바른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기사를 좀 전반적으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뭐 동남권의 울산이나 창원 같은 제조업 도시는 아니고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해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30년 정도 서쪽에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도시였는데요. 그렇게 제조업이 한 30년 동안 성장해 오면서 어떤 이제 원청과 하청 그리고 지역 생산기지와 수도권에 있는 본사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렇게 갈리면서 제조업의 질서가 성장해왔던 과정 그리고 그 질서가 이제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각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모은 기사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중심으로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군산은 좀 어떤 도시인가요? 네, 다니엘 씨 다녀오신 것처럼 사실 그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으로서 좀 개발이 될 만한 이제 오래된 근대 유산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고요. 맛집도 많더라고요. 맛집도 굉장히 많죠. 짬뽕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조금만 근데 구도심에서 약간만 골목을 벗어나면 사실 그 구도심 지역도 굉장히 황폐해서 이제 그 가게들 중에 사실 문을 연 가게가 거의 없고 건물들도 좀 약간 이제 헐어 있는 건물들도 많고 하고요. 근데 이런 구도심이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업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도시의 중산층이 이제 주행 공장의 정규직들 뭐 해서 이제 생겨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겨난 도심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수송동, 밀용동, 뭐 나운동 일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도시 안에서도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그랬네요. 근데 사실 신도심은 그쵸 관광을 하기에는 뭐 일반적인 그냥 이제 도심 같은 모습으로 아파트들이 이제 쫙쫙 들어서 있는 도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끝 쪽으로 서쪽 바다 쪽으로 나가면 거의 도시 크기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들은 이제 바다를 이제 간척해서 메워가면서 또 공장을 짓고. 또 다시 옆에 바다를 메워가면서 공장을 짓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넓어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넓어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GM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그럼 그 산업 단지에는 다른 공장들은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전통적으로 있었던 산업 단지의 몇몇 공장들은 돌아가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막 호황인 상황은 아니고 그 위쪽에 GM 공장이 있고 그 GM 공장을 바라보고 이제 만들어진 많은 협력업체가 이제 큰 길가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우후죽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근데 협력업체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더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딱 가다 보면 갑자기 일순간 적막과 황량함이 딱 찾아드는 그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냥 주행공장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그 질서를 만들고 약간 이제 주름을 잡았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물론 많은 좋은 변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은 분들을 좀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독자분들이 이제 기자님께 기사를 어떤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게 뭐 처음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역적으로 펼쳐지는 위기여서 이제 막 예전에 IMF나 이런 것처럼 국가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위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기라고 그냥 느끼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그들의 위기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위기라는 생각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시다가 가끔 이제 마음에 걸리거나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사람들 이야기로 덧붙여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텐데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인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방준호 기자님과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힙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결국 유행을 쫓아가는 건 힙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닫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행동하는 게 바로 힙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니엘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독일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너무 유행에 민감하면 야 너는 사람들이 다 호수에 뛰어들면 너도 뛰어들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다 동체로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어쩌면 안 좋은 그런 네.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비판적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한테 좋은 거 무엇인지 잘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한 분의 인생과 만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웃의 소중한 이야기를 사운드와 사진으로 엮어 전달하는 한겨레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원보이스 KR를 보시게 될 텐데요. 네. 성소수자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헤이든 씨를 만나게 됩니다. 라이브인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김도성 PD의 다큐로그가 지난 시간, 촉박한 제작 시간에 고지한 시간보다 늦게 올라왔는데요. 삼성의 해외 노동 탐사 일지, 더 글로벌, 또 유튜브로 꼭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실 거죠? 네,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름은 헤이든이에요. 미국 교포이고요. 젠더 퀴어로 아이덴티파이 해요. What that means is I'm not a 남자 or a 여자. I believe that society pushes me to be one or the other. I just grew up liking superheroes like X-Men, Spider-Man, but there was always like a comment that my parents, they would say, comparing like my sister likes this, made me feel very different. So my sister would choose Barbies. She loved the Disney princesses, but that wasn't me growing up. 저는 like 왜 이렇지? 왜 다르지? 아픈 심장 때문인지 마음이 좀 아팠어요. Like when I went to college, I was able to find out about myself and explore about sexuality. Oh my god. Oh my god. You love me today. I know. I'm fabulous here. And I just started making friends there too. We're very similar to mine. I felt like they were telling me my story. Yeah. So when I first started dating a woman in college, and later I started questioning my gender identity. And so at the time, I realized I was genderqueer. 근데 그때 I didn't tell my partner. I just felt like she wouldn't understand because she thought I was a lesbian and she's a lesbian.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I used to get comments like why I don't grow out my hair, why do I wear like men's clothes, and those kind of comments bothered me. So when I came out liking women,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너 남자 몰라서 그래, 남자친구 안 만나봐서 그래, 그런 성희롱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좀 더 멀리 지내고 싶었어요. And I felt like I couldn't breathe, so I moved away to feel a bit more freedom. 그래서 I decided to move from 미국 to 한국. I just needed a new environment to start fresh and to start new.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Talk about my experience and look back at my past, because I remember growing up, my life is kind of blurry.
I don't really have a lot of like detailed memories. Like I lived on autopilot where I just say everything that I should say and I should do. But they were never something that I really wanted to do.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I want to say 자신의 삶을 사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LGBTQ safe space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